북한의 전격적인 이번 핵실험은 남북 관계는 물론 북중 관계, 북미 관계에도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전과는 달리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북한의 깜짝 핵실험. 어떤 의도이고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계속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정원의 발표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국정원은 이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해서 국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수소폭탄 실험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맞다. 왜냐하면 우선 기술적으로 가장 간다는 것이 이 지진계에 잡히는 진동의 규모가 강도가 어느 정도냐인데 불과 4.8 내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폭탄이 일반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강력 크기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그 폭발력의 위력이 또 불과 6킬로톤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소폭탄은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데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10단위 이상의 폭발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렇게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그 실험에는 설령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을 시도했다면 이거는 완전 실패고,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재반 상황으로 볼 때 수소폭탄을 실험할 정도의 북한의 핵기술이 진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폭탄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수소폭탄이더라도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고 중간 단계였을 가능성이 크다. 네네. 지금 그 중간 단계로서 대표님, 그 증폭 핵 분열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게를 싣는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증폭 핵 분열탄이라 하더라도 이 폭발력은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은가요? 4.8의 그 지진파가 맞다면 아주 낮고요. 5.0이라면 증폭 핵 분열탄이 일부 성공을 한 것이다. 5.0 또는 5.1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지진파의 이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5.0, 우리나라도 5.1이라고 했다가 오후에 기상청 공식 발표는 또 4.8로 낮추었고요. 이 0.1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를테면 2차 핵실험이 4.5의 지진파였습니다. 그게 4.5의 지진파였는데 지금은 또 2에서 6킬로톤으로 이렇게 좀 어물쩡 이렇게 폭을 네. 좀 높여놨는데 당시 2차 핵실험했을 때 4.5의 지진파에 5킬로톤이라고 했어요. 5킬로톤. 네. 그러면 0.2가 상승할수록 2배로 상승합니다. 네. 그러니까 4.7이 되면 10킬로톤, 네. 4.9가 되면 20킬로톤, 네. 5.1이 되면 40킬로톤이에요. 그러면 지난 3차 핵실험이 4.9였습니다. 그것은 뭐 이견 별로 없이 4.9예요. 그러면 20킬로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4.8이 나왔으면 다시 뭐 한 4, 5킬로톤 이 정도로 낮춰지는 거고, 만약에 5.1이 나왔으면 40킬로톤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진파 뭐 4.8에서 5.1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증폭 핵 분열탄은 핵 분열을 갖다가 네. 뭔가 증폭시켜 주는 거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6kg의 플루토늄을 넣어서 그 핵 분열을 시키는데 그 1%만 핵 분열을 한 게 바로 원자폭탄,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입니다. 네. 고농축 우라늄 1%만 16kg에서 1%만 핵 분열했는데 16킬로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핵 분열탄인 원자탄은 한 10%에서 20%를 분열을 시키면 아주 잘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증폭 핵 분열탄은 여기다가 중간에 융합작용을 한번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증폭을 시키죠. 위력이 훨씬 강해지는 그래서 거군요. 한 40킬로톤에서 100킬로톤 정도가 나와야 증폭 핵 분열탄인데 이게 지금 뭐 6킬로톤에서 많게 봐줘도 한 20-30킬로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증폭 핵 분열탄 아니고 네. 이 수소폭탄의 기폭 실험이다. 기폭 실험이다. 기폭 실험이다. 수소폭탄을 네네. 뭔가 하려면 뭔가 방아쇠를 당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기폭제라는 건데 이 수소폭탄의 기폭은 원자폭탄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폭 실험이다.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차장님은 이 수소폭탄의 가능성이 낮다, 수소폭탄이더라도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대표님은 기폭 실험일 가능성에 좀 무게를 네. 둬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그 진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밝혀봐야 되겠고, 근데 이번이 4번째 핵실험이에요. 이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상황까지 오기까지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이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좀 진전된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얘기하는 북한의 핵 고도화, 다정화, 경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 기술은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 진전되고 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핵 무장 국가의 길을 가는데 이제 사실상의 핵 국가로 자리매김을 이제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다고 보고 네.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또 굉장히 시급하게 강구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물론 이번 핵실험을 포함해서 북한의 핵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가야지 지금 북한의 핵 기술 수준이 어디 정도에 와 있느냐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나치게 우리 신 대표께서도 약간 비쳤습니다마는 정책 목표 우리가 설정한 정책 목표에 맞게 북한의 핵 기술 발전 그 양상을 재단에서는 곤란하다. 북한의 핵 개발 기술에 맞는 거기에 그보다 더 진전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김정은과 같은 이상한 아주 특이한 돌발적인 성격의 지도자가 말하자면 위험한 핵 장난을 하는 거에 우리가 말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방금 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우리도 자유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이제 어제 그 핵실험에 대한 이제 대응 발언일 텐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자위권 차원의 우리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경솔한 발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작업에 착수한 것이 80년대부터니까 지금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북한의 의도는 핵 개발 의도는 초기에는 협상용 체제 보유용으로 반만 나눠져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아주 순진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체제 보유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제는 북한 핵이 체제 보유용이라는데 거의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있고 두 번째 우리는 북핵 불용이다. 외교적인 공조를 다 하기로 했다.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에 일치하는 의견을 가졌다. 이런 걸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육자장에 나와라. 얼마 전까만 해도 외교부 최고 당국자가 연초가 되면 북한 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실효적인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 기다립시오 했어요. 네. 좋은 실효적인 제재 방안, 북한 핵 관리 방안이 나오기 전에 예기치 않은 수소폭탄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성공.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북한 핵이 실존하는 핵 국가임에 틀림없다. 다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북핵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하지 않더라도 BNPT 체제가 작동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 공격 무기 체제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철 대표가 자유적 수단을 시급히 강구해달라고 말을 한 것은 북한 핵 실상에 맞는 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고 이 발언이 정치적인 또 레토릭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한에게 상응하는 이제 방어 체제인 사드나 킬체이나 무슨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은요 방어 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 양국이 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정보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수소폭탄 실험의 사전 징후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보고했잖아요. 사전 징후를 찾아내지 못한 것은 이미 옛날에 다 해놓은 것을 감찰하게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어체계는 사전의 징후를 찾았을 때 가동시킬 수 있는 방어체제입니다. 네. 그래서 사전의 징후체제를 찾아내지 못하면 방어 요격체계가 아무리 좋아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핵 미사일이 서울로 날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핵을 아예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징후조차도 보이지 않게 우리가 대응 공격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핵에 대한 공격 무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핵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핵에는 핵의 공포를 통해서 핵 발사 능력을 자제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배치된 미군의 그런 원자 이 잠수함이라든가 무슨 뭐 항공모함을 가지고 억제하기에는 시간적 대응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차적인 조치는 전술핵 재반입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최선의 조치입니다. 이 핵무장론,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현재 실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국방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국방위원장을 했던 국방관계 전문가고 저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주변국에 상당한 압박을 주는 것이죠. 이를테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동북아의 핵 도미노
도미노입니다. 네. 자, 북한이 가졌으니까 한국이 가져. 한국이 가졌으니까 일본도 가지고. 일본이 가지니까 대만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미노 현상이 생기는 것이 그러면 대만이 가지면 중국은 통일이 끝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가지면 그야말로 세계 글로벌 리더 국가로 자기네들 올라서겠다. 미국을 통제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한국이 가지면 미국, 중국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핵 도미노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여당의 실력자가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부가 아니잖아요. 저기는 그냥 정치인일 뿐입니다. 네. 저렇게 해줌으로써 우리도 사실은 미국 조야에서 뭐 예를 들어 강경파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뭐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함으로써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야 우리가 이 핵 어떤 그 북한의 핵 어떤 그 폐기 협상 어떤 그 조치 압박 이런 것을 좀 느슨하게 했다가는 한국에 핵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줘야 더 주변국이 강하게 압박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중국이 압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저는 아주 타당한 이야기라고 보고 다만 저러한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사실은 주변국가에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네. 그러한 것들은 정부에서는 저런 것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입장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핵무장론 아무래도 이번에 4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더욱 조금 증폭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이 핵실험, 4차 핵실험 얘기로 다시 조금 돌아가서 어제 기습 강행을 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었고. 근데 내일이 또 김정은 위원장 생일이에요. 그런 점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연관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지금 김정은이가 집권 5년 차인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한 게 하나도 없고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북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 특구를 만들었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경제 특구가 역할을 하나도 못합니다. 전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체제의 안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제의 안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뭘로 다스리냐면 공포정치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공포정치는 이제 이미 한계에 달았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김정은이 치적을 내줘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핵무기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또 자기가 직접 북한의 헌법에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실시한다고 아예 명기를 해놓은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은 체제가 5년이 된 지금 내가 정말 이제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는 핵 기술 선도 국가가 됐다. 수소폭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선진 국가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핵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해가지고 체제 결속력을 높이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위기의식을 고조시킬 때 가장 말하자면 실효성 있는 적이 뭐냐면 미국과 한국입니다. 네.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핵 자위력을 갖췄다. 이거를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만큼 김정은 리더십의 정당성을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이라고 하는 잔치를 일부러 만들지 않고 저렇게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면서 실험을 한 것 자체가 굉장한 말하자면 우상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생일과 연관시킨 것이 1차적인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북한에서는 또 김정은 생일이 굉장히 기념일이고 또 축하일이기도 하니까 또 그 시점에 맞췄다는 그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대표님, 그 모란봉 악단의 철수와 연관지어서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수소폭탄을 보유했다라고 말한 게 작년 12월 10일이고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서 전격 철수합니다. 그리고 또 사흘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수소폭탄 실험 진행을 명령해요. 그 실제로 또 어제 이렇게 실험이 진행이 됐고 성공적으로 뭐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 모란봉 악단의 철수와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모란봉 악단을 철수했기 때문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를테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모란봉 악단이 수소폭탄 실험을 좀 더 앞당겼을 앞당겼다. 수는 있다라고 네. 하지만 이를테면 모란봉 악단이 거기서 공연을 잘하고 북중 관계가 마치 좋아지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김정은은 반드시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겁니다. 강행했을 왜? 그게 것이다. 국가적 목표예요. 네. 그 목표를 향해서 1970년대부터 외국에 나가던 경원아 박사라는 사람을 이렇게 포섭해서 초청하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나라가 북한입니다. 따라서 모란봉 악단 공연을 해서 북중 관계가 잠시 좋아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국가적 목표가 흔들릴 북한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조금 더 빨리 당길 수 있고 결심을 좀 더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촉매는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핵실험이 어제 이제 알려지면서 어제 북한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군과 우리 정보 당국이
몰랐다는 부분, 네, 실제로 북한이 발표를 할 때까지 그리고 그 지진파가 감지가 될 때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리 대북 정보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요. 차장님, 그 국정원에도 오래 계셨지만 이 우리 정보 당국의 어떤 정보 입수 능력, 파악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정보 당국의 어떤 그 북한 핵과 관련된 정보 수집 능력이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지 항상 실패하는 확률은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더 유능한 선진국 정보기관들도 이런 정보 실패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년 전부터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시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오고 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줬습니다. 네. 특히 작년 봄에는 우리 국방당국에서 3월 중 안에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될 수 있다. 이런 이 경고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준비할 수 있는 징후는 갖췄는데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알려왔어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줄 건지 정부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김정일, 김일성보다도 더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전부. 그게 굉장히 심하고 정책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오늘까지는 핵실험을 안 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 성격이에요. 국가 정책과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는 일정한 정도의 상관 연관성이 있는 것이 국제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성격을 무시하고 핵 문제와 같은 아주 민감한 안보 현안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다. 임박한 징후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과거같이 이렇게 한미 연합 자산을 동원해서 이 탐지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야간 공사를 많이 한다든가 아주 교묘하게 은닉해 하면서 이 영변 이 풍계리 핵시설을 관리해 왔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국정원이 국회 보고한대로 은닉한 상태로 핵실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도 대응을 하고 국민한테 알렸어야 되는데 네.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만 국민한테 대응한 것이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보다 더 나쁜 정보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김정은 정권의 좀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해서 좀 그런 부분을 대북 정보 체계나 수집 능력을 좀 이렇게 차제에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이 해주셨고요. 자, 대표님, 그런데 그 교도통신, 일본 교도통신에 보면 그 북한 핵실험이 있던 어제 미군 정찰기가 오키나와에서 떴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북한이 뭐 중국이나 미국에다 미리 사전 이제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첩보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데 그럼 우리 공조 체계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요. 공조 체계는 지금 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미국 오키나와에서 어떤 정찰기가 뜨냐? 그게 이제 WC-135라고 하는 이 기상 정찰기예요. 기상 정찰기라는 게 뭐 기후 살피고 이게 아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그 원소들을 채집하는 그런 정찰기거든요. 그게 가서 핵실험을 할 것 같으니까 핵실험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공기를 쭉 채집을 해서 보니까 이게 제논이 나온다. 제논이 나오면 이것은 우라늄 탄으로 만든 원자폭탄이구나. 여기서 클리톤이 나온다. 아, 이건 플루토늄으로 만든 원자폭탄이구나. 네. 여기서 리튬이 나온다. 아, 그럼 이건 수소폭탄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하려고 미국의 기상 정찰기가 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미국의 정보 판단과 우리의 정보 판단이 좀 달랐을 수가 있고 그것이 공조가 실시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힘은 정보력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정보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예산과 인사권 또 힘, 뭐 어떤 그 밀리터리 파워 이런 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정보력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무리 우리와 동맹 관계를 하더라도 100을 취득을 하면 100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100을 다 주면 자기네들이 힘이 없어져요. 한 90만 주고 정말 핵심적인 정보력은 주지 않습니다. 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도 미국이 가지지 않은 휴민트 정보를 우리도 그 미국보다 더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국에 100% 제공한다. 저는 뭐 정보당국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 준다면 그것은 상황 사고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감청 능력이 제일 뛰어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국과 우리에게 100% 준다. 이걸 또 우리가 상상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인공위성을 따로 해야 되고 우리도 감청기를 만들고 이렇게
다 안 줄 것 같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설사 어제 자기네들은 정보 판단 이거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에게 100% 줘야 동맹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가 너무 순진한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국민들은 어떤 공조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처음부터 파악을 잘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제 제재 수단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라는 게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나왔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확성기 방송 이 대북 확성기 네. 방송은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네. 지금 바로 스위치 올려야 됩니다. 스위치 올려야 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아시다시피 한 20km 정도밖에 방송이 안 가요. 그리고 지금은 또 북서풍이 부는 계절이기 때문에 네. 더 소리가 더 멀리 전파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쓸어내려 버리기 때문에 더 적게 갑니다. 따라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심리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군에서 살포하는 전단지입니다. 네. 민간이 살포하는 전단지는 뭐 어떤 그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시기도 잘 선택할 수 없어요. 군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전단지 심리전을 재개를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군에서 제가 심리전을- 이제 한 가지만 네. 추가시킨다면요. 네. 어제 NS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정부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네. 교과서지고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 발표했었어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최선의 조치가 한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어제 바로 NSC 결정사항 중 하나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어제 바로. 네. 근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지금 곧 10시 반 되지 않습니까? 24시간이 지났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미 남북 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재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전 통보 없이. 지금 하루가 걸려서 검토할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524 제재 조치를 확장하는 조치를 지금 신중히 검토한다. 이 정도 사항도 다뤄가야 우리가 국제사회의 공조 대북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우리가 힘이 실리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당사자면서 우리가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면 과연 국제사회, 특히 중국이 어느 정도로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가하겠느냐. 우리 정부 당국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강력한 제재 수단을 고민하고 좀 발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북한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그 의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재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